저는 뭐 옛날에 한번 읽었고 이번에 두 번째 우리 스터디에서 이 책을 두 번째 다루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전에 다뤘을 때 그때 읽은 거랑 오늘 발제 들은 거랑 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 그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리가 사실 불평등 문제를 되게 일국적 현상으로 많이 이해를 하고 특히 우리 불평등은 되게 복지 문제랑 연관되기 때문에 되게 이제 우리나라 내부의 문제로 많이 생각들을 하는데 이 밀라노보치의 책을 통해서 불평등이 글로벌 현상이라는 거를 좀 이해하게 된 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최명천 보좌관님이 이걸 두 번이나 발제 커리로 삼아서 뭐안 읽으신 분들이 많다고 다시 읽히려고 또 한 거잖아요. 그만큼 우리 스터디에서 이 글로벌 불평등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관심사다라는 걸 좀 한번 다시 되새겨 볼 수 있는 기회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글로벌 불평등이 일어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 자본에 비해서 자본과 아이디어는 쉽게 이동하는 데 비해서 노동의 이동이 쉽지 않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. 근데 저희가 또 지난번에 다룬 책에서 보면 이 텔레프레젠스라든가 거대한 수렴이었나요? 네. 이제 뭐 그런 게 또 생겨나면서 이 노동의 이동도 좀 더 수월해지는 게 아니냐. 물론 이제 국가 간의 장벽이 있긴 하지만 이제 그런 생각이 하나 들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구글 번역기 뭐 이런 게 또 계속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노동의 이동을 어렵게 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사실 언어 문제인데 뭐 이제 그런 게 점점 활성화되면 이 언어의 장벽도 장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. 그러면 이 노동의 이동 부분도 점차 좀 이렇게 쉬워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고. 근데 또 여기서 이 책의 재밌는 포인트는 이제 계급혼, 이 결혼이라는 걸 결혼과 출산 혹은 결혼과 어떤 그 세습 뭐 상속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불평등 심화를 이제 지적을 한 거잖아요. 결혼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계급혼, 같은 계급의 사람들끼리 하는 것이고 상류층끼리 결혼하다 보면 당연히 자본이 집중이 돼서 그게 부모 다음 세대로 넘어가고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점점 불평등이 커지게 된다. 이제 뭐 그런 현상을 지적을 한 건데 제가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결혼 불능 세대로 1인 가구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는 요즘 들면 그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현상과는 또 어떻게 설명이 될까? 결혼을 안 하잖아요. 결혼을 안 하고 끝까지 혼자 살고 뭐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면 그냥 그 사람의 재산은 없어지는 건가? 국가로 귀속되나? 뭐 하여간 혼자 그런 생각도 해봤고 이제 아직은 그런 사람이 얼마 없지만 이제 2, 30년 지나가면 1인 가구로 살다가 그냥 죽는 사람들도 인구 중에 꽤 많은 부분을 할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되게 이제 별로 재산이 없어지는 건지 뭐 이건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고 뭐 다만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런 경향이 역전되거나 한번 뒤집어지려면 옛날처럼 전쟁이 일어난다거나 혁명이 일어난다거나 뭐 그런 아니면 대재난이 일어나서 뭐 전염병이 창궐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거나 그런 어떤 경제적인 계급의 차이로 회피할 수 없는 그런 인류적 재난이 일어났을 때 한번 섞어지는 거죠. 우리나라 6.25 전쟁 때 그랬던 것처럼 뭐 일제시대라든가 아니면 패스트라든가 유럽에 이제 뭐 그런 건데 가급적 그런 아니면 뭐 백두산 화산 폭발 뭐 그런 게 이제 그런 불평등을 일거에 완화하는 뭐 그런 효과를 가져오겠죠. 근데 뭐 그런 일은 뭐 없어야 될 테니까. 글로벌 차원에서 벌어져야 돼요. 뭐 지구 대종 70억 중에 상당 부분이 한뭐 지구 대종말이 올 수도 있겠네요. 그다음에 또 이 책에서 재밌는 포인트가 시민권 지대라는 거잖아요. 이 어느 국가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뭐 콩고와 미국은 뭐 7,000%가 차이가 난다는 거니까. 그 어느 국가에서 태어나냐라는 그 당첨인데 사실 이거는 운에 의해서 당첨되는 건데 그게 사실은 삶의 질을 엄청나게 결정한다라는 거를 통계로 보여주고 있다는 게 또 이 책의 되게 큰 장점인 것 같고 그러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시민권 지대는 어느 정도일까 전 세계적 수준에서 봤을 때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중상위권은 된다고 봐야 되겠죠.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 가고 싶어 하지만 또 한국으로 이민 오고 싶어 하는 동남아 사람들이나 중동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. 한국에 와서 유튜브 하시는 외국인들도 많이 있고 그런 걸 보면 이 시민권 지대라는 게 작동할 때 그나마 시민권 지대가 한국이 좀 가지고 있어서 그런 어떤 이민 오고 싶어하는 매력이 있을 때 그때 최대한 저는 좀 문턱을 낮춰가지고 귀화의 문턱이나 이민의 문턱을 낮춰서 더 많은 외국의 우수한 인재들을 우리가 좀 빨아들여야 되지 않겠는가. 미국이 마치 전 세계 인재를 다 빨아들이는 것처럼 우리도 그 유능한 인재들이 한국으로 더 많이 들어와서 한반도에 정착해서 살 수 있게끔 해야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완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. 사실 미국이 항상 30대 초반의 젊은 평균 연령을 유지하는 이유는 끊임없이 남미에서 인구가 유입되기 때문이잖아요. 그리고 북유럽 국가 중에 유일하게 스웨덴이 인구 1,000만을 돌파했는데
왜 그러냐면 스웨덴은 굉장히 강력한 이민 정책을 쓰거든요.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. 그래서 그런 걸 보면 결국 이민으로 풀 수밖에 없지 않을까. 저는 이제 저출산 문제가 다시 애를 더 낳자라고 주장해 갖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, 결국엔 이민이든 뭐든 문턱을 낮추고 그 대신 이제 그로 인한 불확실성이나 그로 인한 어떤 인종 갈등 이런 게 있겠죠, 당연히. 근데 그거를 우리가 감수하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그렇게 방향을 잡고 문제를 풀어야지, 지금 있는 단일 민족 국가라는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애를 더 낳게 하는 방법으로는 풀기 어렵지 않을까. 그래서 시민권지대라는 걸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야 되지 않나.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. 이상입니다.